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환율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어려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부동산 시장 환경이에요.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폭풍은 내년 이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인플레이션이 요즘 공공의 적이 됐어요. 지금 뭐 8%대 인플레이션, 이것이 얼마나 경제에 안 좋은 것이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많은 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 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뭐 높으면 인플레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국민당 1인당 소득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양극화도 중국처럼 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6%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그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 20,000불이 되는 나라들은 이 5%, 6%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으냐 작으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금융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계부채가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말을 한국에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말이 성립이 되는데 한 7, 8%가 미국에도 이 7, 8%가 성립이 되느냐. 가계부채 작고 금융자산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충격이 심한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소비가 살아있고 그죠? 기업 이익도 전체적으로 보면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미국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전체로 보면 피해를 안 주고 있더라. 고용까지 증가하고 있더라. 고용. 그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버금가는 그 어떤 임금 인상이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세가 돼. 그렇죠. 근데 뭐 뉴스 보면은 와 물건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것만 얘기한다. 그것만. 자기 월급 오른 거는 얘기 안 예, 하고. 예.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얘기 안 해. 또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이게 20%나 다른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게 사졌어. 그죠? 소비자. 그렇죠. 근데 그 물가에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강달러, 예. 네, 킹달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이 달러 강세,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예. 효과적이냐 아니면 안 좋은 거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적에는 달러 인덱스가 최고 한 114까지 간 건 아주 일시적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07에서 12 사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그 정도라면 뭐 과거에 그 달러 인덱스 100에는 평균이거든요. 과거. 네. 그렇다고 하면 조금 한 5%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도 달러라는 책이 이제 며칠 전에 절판됐다 팔릴 부가 없대. 그래가 오래된 책이라 이제 그만하면 그때 제가 얘기해 유로화도 미국과 1대1까지는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그때 2대1 할 무렵했었어요. 1.5대1에서 2대1 사이. 그러니까 파운드 같이 훨씬 좋을 때 이것도 1대1 이하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큰 흐름상에서 그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왜냐면 우선은 유럽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선진국 중심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편입되는 국가마다 다 신흥국이야. 그러니까 유로 같이 하락 요인이란 말이야. 특히 경기 어려울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금 유로존에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유로 같이 하락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예. 소위 우리 가난한 국가들이 자꾸 유럽에 들어오니까 예. 평균 그의 부의 하향 수준이 평준화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 유로화 약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래 봐야지. 지금 어제 아래 뭐 정치 지도자가 바뀌었다.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네. 결국은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네. 큰 흐름은 좀 0.9까지 가야 맞다라는 거예요. 패러티 깨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다만 환경이 이번에 중국 나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래 나쁘다 보니 좀 속도가 가팔라졌을 뿐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역시 그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보여야 맞아요. 되잖아요. 큰 흐름은 달러 인덱스는 강세인데 큰 흐름은 다만 이것이 이제 많이 내리면 좀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지난 15년간의 역사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고. 예. 그러면 그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한국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달러, 그러니까 환율의 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1,000원,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안정적인 환율대. 예. 이러한 것들도 만약에 달러 강세가 된다면 이 환경 자체도 요번에 이 위기? 요번에 요 어떤 변동성을 지나고 나서도 다시 예전과 같은 환율 안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좀 더 높아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200원대, 1,3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평균 네. 그 환율 네. 그 원달러 환율이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2008년 위기가 오고 나서 모두 다 900원 다시 갈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적정 환율을 높인 거예요. 우리나라 적정 환율. 그러니까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2007년만 하더라도 뭐 10%, 막 12% 성장할 때요. 근데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의존도가 높고. 그러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화가 우리도 심해진 거예요. 또 취업도 옛날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적정 환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나빠지니까. 네. 그 전체적인 수치는 좋다 하더라도 예. 그 수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예. 양극화라든가 예.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취약층이 커질수록 그렇죠. 이거는 펀더멘탈의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화폐 가치 결정 원인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미국 달러하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 1대1을 하냐. 그건 실패가 보장된 화폐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1,200원, 지난 10년간이 1,100원이었다면 이제는 1,150원에 1,200원 사이에서 그 평균 환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펀더멘탈이 미국과 비교할 때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라는 이 그 큰 흐름 상에서 우리는 미국을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환율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어려운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어떤 그 글로벌 그 어떤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예. 또 공포 위기감으로 인해서 예. 킹 달러로 올라온 이것도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하겠으나 예. 결국 우리도 달러 평균 환율대는 예전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그 없다. 확률 사실은 계속 내려갈 거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난 30년간 1965년부터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1달러는 한 200원, 250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 동안 상향이에요. 이건 있지만 상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그러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상대적으로 예? 큰 흐름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수입 단가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네. 어쨌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그 환율 환차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강달러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영업 환경 이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응 능력이거든요. 네. 지난해부터 원래 3월까지 환율이 20%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 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건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럼 전망에 우선 실패했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죠. 뭐 경제 전문가도 전망에 실패했고, 또 기업은 그 전망에 기초해가 대응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도 수출업체 도움이 안 돼요. 결국 대응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대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타나베 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투자의 경험과 또 그 경험을 통해 실력이 늘어난 환투자 세력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왔다 날 부인이 평범한 주부잖아요. 그렇죠. 주부 수준이 그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수준만큼 된다는 거야. 아니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예. 환율 투자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쥐약이다.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거기 두 가지 측면의 악재거든요. 하나는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하나는 금리 인상 시기가 무채가 많은데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또 부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주가까지 빠져버린다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70% 80%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 예. 부동산 투자가 대세인 국가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 지금의 이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미 다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들 뭐 10% 20%씩 뭐 빠진 데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은 많이 저는 ING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빠질 거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부동산 시장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2008년에도 물가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 올라간 것이 그게 부담이 크거든요. 금리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금리까지 오르니 부채는 한 3배로 늘었거든요. 2008년보다.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부채 3배 늘었으니 이거는 감당해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주가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중고라. 그러다가 외환시장 실패까지 하니까 사중고, 오중고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PF의 부작용이 이제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일단 50조 주말에 50조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대형 증권사들이 또 중소형 증권사들 위해서 뭐 1조인지 얼마인지 뭐 내놓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정부의 대책 가지고는 택도 없다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다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집행을 어떻게 속도와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강원레고도 이번에 초반에 있으면 2천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산출로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대응 시기를 놓쳐보고 50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도. 어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 부족하면요. 경제 전문가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전망에 실패하듯이 정부 정책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실기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뭐 득대 없을 수가 없어요. 조사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2천억을 막을 수 있는 걸 50조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50조 캐봐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 예, 그 큰 규모를 돈은 보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GDP가 거의 뭐 2천 몇백 조잖아요. 2천 조 넘었단 말이죠. 근데 500조를 뭐 내일 당장 주면 크죠. 근데 부동산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품이 이제 꺼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아직도 그 금리 2008년 우리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지? 5.8%였어요. 지금 4.5밖에 안 되잖아요. 1.3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때는 미국 발위기야. 그런데도 우리가 5.8까지 간 거예요. 미국 발위기인데. 근데 지금은 한국 부동산 발이란 말이죠. 그럼 5.8 얼마까지 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지금 강달러 지금의 강달러 상황은 좀 진정이 될 거라고 보면 그리고 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PF 대출 사건이 대출이 아니죠. 투자죠. 그게. 투자. 그러다가 정권에서 뭐를 했나 하면 PF 사업에다가 또 ABS인가 그런 거 했다고 그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2008년 그 미국 파생 상품처럼.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파생 규모를 확실하게 모른다 지금. 예, 우리도 몰라요. 안 밝히니까. 그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워낙 지난해 부동산 좋다고 해가지고 금액은 많을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터져봐야 아는데 문제는 터지면 다 걸려들거든요. 건설회사 걸려들고 제2금융권 걸려들고 뭐 심지어는 지자체까지 지금 걸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지자체들도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계속 롤오버 하는데 예. 이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금리 부담이 올라가니까. 커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신용 등급 하락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국채금리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제일 좋은 국가 신용 등급이에요. 그죠? 채권 중에.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의 문제잖아, 지금. 그죠? 기업은 이거 10% 될 수 있다니까? 어느 날 4%, 5% 하다가 이제 12%짜리가 될 수 있는. 지금도 뭐 시중에선 10% 이상 줘야 겨우 채권 그렇죠. 조달 그것도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회사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중에 뭐 강하게 연결된 그 저축은행 그럴 수 있고, 증권사. 예, 증권사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금융채 가격이 일종의, 그죠? 금융채가 그 정도면 은행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가 아직도 낮은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고 강달러 상황이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별도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지고 그렇죠. 원화 약세는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원화 약세가 지금 우리가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될 것이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기가 발생 안 했는데 1,400원까지 온 거야. 그죠? 1,400원대까지 온 거야. 과거에는 1,400원대 오면 그냥 위기야. 근데 이번에는 야금야금 올랐단 말이야. 과거에는 막 하루에 100원씩 이래 올랐잖아요. 하루에 10%씩 이래 올랐다고. 근데 지금은 야금야금 올랐단 말이에요. 1년간. 근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야금야금 오르면 우리 격투기 하면 골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죽는 거야. 그냥 한 방 맞고 케어돼 버린 게 과거 사례였다면 그럼 회복도 빨라요. 한 방 맞고 케어돼 버리면. 그런데 이 야금야금 이게 충격을 이래 맞으면 나중에 골병 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나중에 케어되고 나서 회복이 어려워요. 오래 가는 거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못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부동산 올인의 위험, 더군다나 지난해 부동산 경기 전망의 실패가 그리고 원래 환율 전망 실패 그 두 개가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결합이 되면서 국가 경제 내지는 가계 경제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과 금융회사까지 이제 끌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하고는 별개로 우리의 상황 가지고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진다. 나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 현상 유지 정도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려움이 우리한테 또 영향 주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신흥국하고 거래가 많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신흥국들. 그러니까 그쪽의 영향을 우리는 또 받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로는 부족하고 미국 경제도 좋아지고 다른 나라 경제도 좋아져야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안정이 된다, 혹은 뭐 세계 이런 어떤 이런 상황들이 금리나 환율이 잡힌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 네, 우리의 문제가 있다. 요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안정된다는 건 또 금리가 안정된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환율이 안정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될 때 우리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더 이상 안 오르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국채 정도는 도움을 많이 받을 건데 기업이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리고 금융회사가 PF에 걸려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국채 금리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는 신용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신용도가 떨어진 게 그 정권에서 이제 감원바람 불 거고, 그죠?
그럼 건설해서 가뭄바람 불 거고, 그 전반적인 이것이 이제 후폭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폭풍은 내년 이후라는 거죠. 내년 이후. 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우리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 다 걸려들어 버린대. 그 얘기는 이제 신용위기, 한국의 신용위기는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요. 그 원인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글로벌리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겪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겪는 문제인가요? 이제 부동산에 비중이 높은 올인한 국가, 그런 나라가 금리가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번에 올린 거는 과거처럼 많이 안 내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 막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임금을 떨어뜨릴 수 없다면, 이거는 물가고 공행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지. 우리는 부동산에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중국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동산 위기에 대한 가능성 내년 이후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늦게 올 가능성이 크죠. 이제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할 테니. 그렇죠.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가격 거래 자체를 통제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하여튼 우리는 글로벌 어떤 금리나 환율 이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의 그 부동산에 올인한 환경,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위기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